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제가 6월 23일 토요일에 그 유튜브 105편에서 이런 제목으로 그때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2심 재판부 직권심리하겠다 공개적으로 밝혀, 이런 제목의 제가 동영상을 6월 23일 토요일에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이 오른 이후에 한 변호사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토요일 밤 9시 무렵입니다. 그 변호사가 이제 제 유튜브를 어디선가 본 모양이에요. 늦게라도. 딱 말씀이 그겁니다. 아니, 우 기자 방송 잘 봤다. 그런데 당신이 설명한 직권탐지주의,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법조항에 있다. 그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하신 거예요. 직권탐지주의는 제가 그 6월 23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나 청구에 구속받지 않고, 즉 피고인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거를 수집 조사하여, 그리고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그게 직권탐지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직권탐지주의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가 법조항에 있다고 하니까 이 참 얼마나 반가운 뉴스겠습니까? 그 변호사가 저에게 설명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2.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법률을 보면은 제364조가 있으면 제1항, 제2항, 제3 이래 나가는데, 이 법은 제364조의 2라는 법이에요. 2. 그 법을 근거로 이제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저는 364조의 2가 어떤 법인지를 제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제가 메모를 했지만은 그 내용이 바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조문 해석이라는 게 이게 참으로 이게 난해합니다. 들어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통화 끝나고 난 뒤에 형사소송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 364조의 2 다 찾았습니다. 읽어보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그 변호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제에게 전화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문자 메시지를 제가 보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2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해설서가 있으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문자를 제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까 그 변호사가 그러면 우 기자 당신 그 이메일 주소를 자기 핸드폰에 찍어주면은 PDF 파일로 보내주겠다 하는 이 대답이 온 겁니다. 그때가 몇 시냐? 밤 11시입니다. 토요일 밤 11시. 우리나라하고 멕시코 간에 축구 경기가 시작되기 바로 그 직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메일 보내고 난 뒤에, 그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난 뒤에, 그리고 제 이메일 주소를 찍어 드리고 난 뒤에 그 변호사분이 형법을 쉽게 설명해 놓은 주석형법이란 해설서,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 해설서에 꼭 해당 부분 364조의 2, 그 해당 부분을 스캔해 가지고 PDF 파일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의 이름과 소속된 로펌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막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큰 도움을 준 그 변호사의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변호사가 이 이메일로 저한테 보내준 이 PDF 파일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자, 그러면은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2, 이 2란 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근데 이 법을 알려면은 그 전에 있는 형사소송법 제364조부터 살펴보고 그 다음에 364조 2라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더럽고 차가운 감옥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외롭게 저항 내지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독립운동을 한다는 심정으로 저와 함께 법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이제 형사소송법을 설명을 좀 드리면은 약간 난해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저와 함께 법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는 항소법원, 항소 2심, 항소법원의 심판 대상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항소심은 이렇게 진행해야 한다 라고 규정해 놓은 게 364조입니다. 이게 모두 6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364조가. 제1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항소 이유에 포함된 그 사유, 그 부분만 심판해라. 사건 전체를 심리하는 게 아니고 항소 이유에 적시된 내용만 심리 대상으로 삼는다. 이 조항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 항소 포기했습니다. 항소 이유서 제출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은 검찰의 항소 이유, 검찰 항소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모든 부분을 유죄로 해달라 하는 게 검찰의 항소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재판의 대상은 뭐냐? 검찰의 항소 이유만 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1항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매우 불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2항에 이런 규정이 딱 나옵니다. 2항의 규정이 약간 다릅니다.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 그러니까 이 사안은 이런 법리에 의거하여 유죄다 또는 무죄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항소 이유서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이게 2항입니다. 바로 이게 직권 탐지주의 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다예요. 심판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심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 규정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임의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그러니까 바로 이 조항, 재판부가 심판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아달라. 이 조항을 근거로 배문기 검사가 법정에서 바로 김문석 재판장에게 박근혜 피고인은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1심을 인정하고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들이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사안에 대해 직권 파기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재판부 입장을 알고 싶다 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 제364조 2항을 근거로 직권 탐지주의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재판부 입장은 뭡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딱 배문기 검사의 질문에 김문석 재판장이 딱 한 이야기.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범이 있을 경우에 하고 가정을 탁 풉니다. 공범이 있을 경우에 공범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딱 뒤에 한 줄 더 붙인 게 이것은 재판부의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 제가 이걸 105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364조 2항 제2항에 보면은 심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임의 규정인데 아니 김문석 재판장께서는 왜 무엇을 근거로 재판부의 의무사항, 재판부의 의무사항이라는 건 강제 규정입니다.
왜 강제 규정이라고 정의를 했을까요? 그것도 공개된 법정에서 그 해답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2항이 아닙니다. 2입니다. 364조 2에 들어있습니다. 자, 364조의 2, 이 법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규정입니다. 공동피고인. 그리고 공동피고인 한 게 흔히 공동정범이다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아니 법에 이제 공동피고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동정범은 좀 이미지가 안 좋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공동정범이라는 용어를 안 쓰겠습니다. 공동피고인 이런 용어를 쓰겠습니다. 자, 법 조문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하여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파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지금 말로만 설명을 하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법을 자세하게 해설해 놓은 책, 그 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주석 형법을 쉽게 세밀하게 풀어 쓴 책, 이 주석 형법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 형법 이 해설서에 의하면은 제364조의 2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항소한 경우라도, 바로 이게 박근혜 대통령 사건 딱 이야기한 거예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항소한 경우라도 다른 원심이라는 1심을 말합니다. 항소심 앞에 게 원심이니까 1심입니다. 다른 원심 공동피고인에 대한 파기사유는 공통한다. 파기사유는 공통한다. 이 말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 항소한 경우라도 원심의 공동피고인, 즉 최소한 피고인에게 원심 파기 사유가 있으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파기 사유가 공통으로 적용된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형사소송법 제364조 2는 364조 제2항과 다릅니다. 제2항은 직권 파기할 수 있다 하는 임의 규정인데, 이게 364조 2는 뭐냐? 직권 파기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김문석 재판장께서도 직권 파기는 재판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다 하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김문석 재판장이 최소한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 징역 20년입니다. 1심 판결을 파기를 해버린 경우에, 파기할 경우에 항소를 포기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해야 됩니다. 최소한 피고인의 징역 20년 1심 선고가 파기될 경우에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도 1심 선고, 징역 24년이 파기돼야 됩니다.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2에 나타난, 2에 적시된 법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자, 그런데 여기에 고려해야 할 변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같은 사건의 공동 피고인이라면은 대체로 같은 재판부에서 병합해서 합니다. 병합이라는 것은 두 사건을 다 합쳐가지고 병합해가지고 이 심리를 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소한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맞습니다. 재판부도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심리는 최소한 피고인 따로, 박근혜 대통령 따로예요. 그리고 최소한 피고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결심 다 하고 최후 진술 다 끝났습니다. 이제 선고만 기다리는 그런 상태예요. 자, 이런 경우에 같은 재판부에서 같이 병합 심리하지 않고 같은 재판부이긴 하지만 따로 분리해서 심리할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64조 2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의문. 이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그 주석형법 그 해설서에는 공동피고인 사건의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병합을 해서 심리를 하든 분리를 해서 심리를 하든 그 부분은 불문한다. 묻지 않는다. 따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의 일반적인 해설이다. 라고 해설을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님이 보내주신 이 주석형법 이걸 제가 참 꼼꼼하게 다 읽어보니까 다 경우서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이 형법에 대한 자세한 해설이.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통령 항소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히고 공판 준비길, 그러니까 지난번 첫 재판 말고 그 전에 있었던 두 차례 열린 공판 준비길에도 불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사실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딱 하나 이제 유일한 관심사가 박근혜 대통령 사건하고 최소한 피고인 사건이 병합되느냐 마느냐. 그럼 결국 한 법정에 대통령과 최소한 피고인이 나란히 앉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1심 때처럼. 자, 되느냐 마느냐. 거기에 언론의 관심사가 있는데 근데 그것도 심리가 별도로 딱 진행되니까 언론에서는 더더욱 대통령 재판은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김문석 재판장은 이미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2 그 의미를 딱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항소심에서의 쟁점은 최소한 피고인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똑같습니다. 블랙리스트하고 몇 개만 빼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쟁점 부분은 이미 검찰하고 변호인 사이에 아주 치열하게 공방전이 펼쳐졌고 그 모습은 이미 김문석 재판장이 다 본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증거가 되고 이건 증거가 안 되고 하는 거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김문석 재판장은 참 무리하게 병합심리 안 하고 그럼 별도로 하십시오. 대통령께서 출석하지 않으니까 별도로 하십다고 천천히 지금 심리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소한 피고인에 대한 이제 결심 끝났습니다.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제 결심을 탁 남겨두고 있으니까 이 공판관여 검사인 배문기 검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그러니까 항소심은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만 심판한다 하는 이 규정 그리고 제364조 제2항 아니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재판부가 직권으로 심판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임의 규정 그걸 다 염두에 두고 재판부의 입장을 물어본 거예요. 다 결심 앞두고. 그러니까 김문석 재판장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전혀 형사소송법 제364조 2는 아예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공범이 있을 경우에 과정을 탁 하고는 공범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이것은 재판부의 의무다. 그렇게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밝히신 거예요. 참 절묘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석 재판장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 최소한 피고인 사건, 이 항소심을 분리해서 다 진행하고 있는 거 이것도 결국 뭡니까? 형사소송법 제364조 2 이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병합에서 하든 분리해서 하든 똑같다. 공통으로 적용된다.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재판을 진행하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검찰이 제364조 2를 과연 알고나 있었는지 아니면 364조 제1항하고 제2항에만 필히 꽂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이거 직권으로 직권 파기할 수 없다는 그 대답을 들으려고 질문을 했다가 혹을 하나 떼려고 했다가 오히려 혹 하나를 더 붙인 그런 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언급했지만은 검찰로서는 최소한 피고인에 대한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참 뭔지 모르게 찜찜한 상태에서 잠 못 이루는 그러한 밤을 맞이할 것입니다. 2심 판결 저도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있습니다. 강문석 재판장의 그 답변이에요. 다 검찰 질문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맞받아친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할까요? 아니, 검찰이 분명히 이 카드 제시할 거다. 그럼 그 카드보다 더 밑에 있는 숨어있는 비장의 카드 나는 알고 있다. 그래, 검찰이 제시할 카드 이미 다 이제 알고 있다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 전혀 거론하지 않으시다가 공개된 법정에서 검찰이 탁 질문하니까 바로 맞받아 쳤다는 거. 그리고 그런 사실을 저도 확인했고, 그날 방청석에 앉았던 분들도 그런 사실을 다 공개된 법정에서 확인한 거예요. 재판장의 입장을 분명하게. 지금 법원하고 검찰 사이에 참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판 거래 그건 없었습니다. 그거는 선동에 말린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근데 그것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하고 하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라 이렇게 하니까 검찰이 대법원에다가 지금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양성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중에 사용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그거 내놔라, 검찰에. 그 다음에 양성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관들이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 그리고 대법관들이 사용한 관용차 사용 내역, 그 전부 검찰에 제출해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로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언제 관용차를 타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났고, 그리고 무슨 명목의 법인카드를 썼고, 이걸 지금 검찰이 다 들여다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법관들로서도 엄청나게 기분 나쁜 이런 일들이 지금 법원과 검찰 사이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묘한 시점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 우파 국민들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국민의 힘을 재판부에 실어주는 겁니다. 국민의 힘을. 재판부도 국민의 뜻이 이렇다. 문재인 정부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촛불이라는 거 아닙니까? 촛불. 그러니까 당신네들은 촛불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힘을 실어주는데, 그 힘을 실어주는 게 탄원서입니다. 탄원서라는 게 이게 참 판결문 쫙 쓸 때, 그리고 양형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한 이게 고려사항이 됩니다. 탄원서라는 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자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탄원서를 많이 제출하면 제출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1을 딱 읽어보는 순간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 조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에 대비하여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법조문이었구나. 제가 그런 느낌, 참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 형사소송법 이 364조 이를 탁 보는 순간에 내가 기자로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우리가 사실 공개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법적인 잘못, 분명히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법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제가 몰라서 못 찾은 그런 법들을 이제는 찾아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국회에서 만든 소위 말해 탄핵소추안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탄핵소추안. 근데 그 탄핵소추안이 제가 이 유튜브에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탄핵소추안은 언론에 보도된 허위기사 모음집입니다. 그럼 그 탄핵소추안을 진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진짜 법적으로 붙어가지고 이게 탄핵소추안 자체가 허위 사실을 근거로 작성했다. 그런 싸움 했어야 되는데 아니 누가 했습니까? 뭐 김무성, 뭐 유성민, 뭐 누가 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습니다. 도리 60몇 명이 그냥 탄핵 찬성이 가버린 겁니다.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할 일은 이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 그 안이 얼마나 허위투성인지 대통령 탄핵에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 이런 절차가 아니고 국회에서 만든 탄핵소추안, 그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드리고, 두 번째는 결국 태블릿 PC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실망감을 갖도록 만든 게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 PC 조작 보도입니다.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참 대통령에게 실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민들은 뭐 촛불에 가담도 하고 그런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 PC 그 진실 그 밝혀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재판이 거의 지금 뭐 공백기 비슷하게, 물론 금요일마다 열린 재판에서 꼭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가지만은 그 중간중간에는 이 대통령 탄핵, 그리고 특검이, 박영수 특검이 대통령을 소위 말해 수사를 했는데 헌법 84조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은 절대 파면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형사소추 대상 아닙니다. 그런 분을 박영수 특검은 조사를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기 전에 이제 특검 해체가 됐습니다. 근데 특검이 조사한 그 많은 진술조서들, 이게 전부 증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형사소추 받기 이전의 진술조서들은 증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제가, 그리고 다 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 많은 분들이 쓰시면서 그중에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보내서 한번 읽어달라. 그래서 제가 참 그 탄원서 여러 개를 봤습니다. 거의 고칠 데가 없고, 어떤 탄원서는 저도 참 코끝이 찡합니다. 이야, 참 나이 드신 분이 자기 경험에 우러난 이야기를 쭉 쓰면서, 그러니까 이 법을 따지고 이게 아니고 경험에 우러난 이야기를 쓰면서 재판부를 감동시키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은 제가 탄원서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